안녕하세요. 빠차마마 시리즈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관한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구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쿠바의 야구, 정체성, 오랜 독립투쟁입니다. 이것을 이제 두 편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과 만나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오랜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오랜 독립투쟁의 첫 번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의 이야기를 주로 들려드릴 것이고요. 다음 편에 20세기 전반기에 어떤 일이 이제 쿠바에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쿠바의 야구가 또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주제를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쿠바에서 야구가 어떻게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그 자리 잡은 시기가 쿠바가 이제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의 식민지 쿠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민 당국인 에스파냐 당국자들과의 이제 저항 속에서 뚜렷해지는데요. 그 과정에 도입된 야구가 어떻게 쿠바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세기 말 쿠바 독립에 걸출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세 마르티의 독립선언에 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바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카리브해 거의 정중앙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남쪽 그 플로리다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그 플로리다 남단의 마이애미에서 아바나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면 약 140km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이제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쿠바 섬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 동남쪽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의 장기 임대 중인 땅인데요. 그것이 바로 관타나모만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해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20세기 말까지는 다소 이제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런 포로 수용소가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또 다른 지도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 저기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고요. 그 다음 그 동쪽에 있는 마탄사스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기 중앙에서 동쪽으로 내륙에 있는 가마괴이 정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셨듯이 저 동남쪽의 관타나모는 지금 상당 부분이 미군 해군 기지로 장기 임대 중이고요. 그 다음 서쪽에 보시면 쿠바의 그 관타나모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쿠바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산티아고 데 쿠바. 이게 이제 20세기에 1953년부터 쿠바 혁명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얘기하는데요. 그 계기가 1953년 7월 26일에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혁명 세력이 이 산티아고 데 쿠바에 있는 몽카다 병영을 습격하는 사건 이후로 이제 쿠바 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산티아고 데 쿠바입니다. 자, 이것은 2020년 1월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제가 쿠바에 갈 기회가 있었고요. 그 바라데로라는 곳에 갔다가 그 지역 거기서 가까운 이제 마탄사스, 좀 전에 이제 그 지도에서 살펴보셨는데요. 그 마탄사스의 야구팀이 있습니다. 마탄사스의 야구팀, 제가 이제 프로야구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아마추어 야구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바의 이 마탄사스 악어팀의 팬인 까밀로 고메스 페레스 씨와 제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제가 떠난 뒤 바로 그 직후에 이 마탄사스 악어팀은 이 가마게이 또로, 그 가마게이 황소팀하고 이제 그 쿠바 시리즈 결승에서 맞붙어서 결국 우승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 마탄사스 악어팀의 이제 마스코트입니다. 자,
어떻게 쿠바에서 이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 1990년 5월에 쿠바 시리즈 취재차 쿠바를 방문했던 그 미국 기자 티모시 드와이어라는 사람의 이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구는 쿠바의 국민적인 열정이다. 또 19세기 말 이래로 야구는 쿠바인들의 어떤 국민적인 긍지의 표현이라든가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말에 에스파냐에 맞선 반식민 투쟁과 야구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구의 뭐 발상지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야구가 쿠바에도 소개된 것인데요. 그리고 1864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던 이제 쿠바 청년들이 돌아와서 이 아바나에서 공놀이를 처음으로 즐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세기 말 이 야구가 쿠바 전역으로 이제 차츰차츰 확산되면서 쿠바인들은 그것을 에스파니아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일종의 매개체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런 대비를 굉장히 뚜렷하게 만드는데요. 에스파니아 하면은 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이 투는 늘 동물 학대를 포함해서 매우 야만적인 이미지, 대단히 유혈이 낭자한 야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비해서 야구는 대단히 문명적이고 모던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 쿠바인들의 그런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에스파니아에 반대되는, 에스파니아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쿠바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는데요. 또 다른 쿠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국면인 1910년대에서 1940년까지, 즉 미국의 영향력이 쿠바에서 매우 강력했을 때 이 쿠바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뭐 두 번째 국면이라 할까요? 이때 또 한 차례 견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다음 편에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또한 쿠바는 우리가 흔히 이제 관심을 갖기로는 1959년 이후 혁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그 이전에 미국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관계, 아니면 미국의 거의 일부라고 여겨질 정도의 관계였는데 그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쿠바의 혁명 정권이 이 프로 리그를 없애고 아마추어화를 하는 동시에 야구를 또한 혁명의 담론이라든가 선전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변화는 뚜렷한 게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쿠바에서 이제 프로야구가 활성화되었을 때보다 전국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나를 넘어서 전국의 스포츠로 이제 바뀌는 것은 1961년 이후의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쿠바의 핵심적인 도시이자 수도인 아바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쿠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쿠바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동시에 일찍이 초국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뭐 16세기 초부터 에스파니아의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에스파니아 식민 당국의 모든 어떤 자원이라 할까, 통치의 수단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렇긴 했지만 에스파니아의 뭐 독점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차차 뭐 영국과 에스파니아와의 그 어떤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 또 영국의 요소도 또 침투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일찍이 이 쿠바의 아바나는 초국적인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과 이런 국제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곳에 그 주변에 있는 마탄사스와 더불어 이제 쿠바의 야구 붐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쿠바 야구를 다룬 두 책인데요.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대조적인 경향을 띠는 두 책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로베르토 곤살레스 에체바리아라고요. 미국 예일 대학교의 에스파냐 문학, 라틴 아메리카 문학 교수가 집필한 책입니다. 1999년에 이제 출판됐고요. 그다음 2006년에 출판된 미국의 작가이자 그 역사가인 피터 비크만의 또 저서인데요. 둘이 시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념적인 성향도 차이가 나고요. 1959년 이후 쿠바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쿠바 야구의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데서도 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편에서는 이 정도의 대조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바에 야구가 도입된 시기는 여전히 에스파냐의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의 식민지 시절이었는데요. 그 기원을 보면 1864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유학생 형제들이 쿠바의 아바나에 와서 공로를 즐긴 때부터 이제 그 추적해 볼 수 있고요. 이러다 공식 경기가 열린 것은 1874년 12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탄사스 그 악어 팀의 거기가 이제 마탄사스가 말하자면 이제 쿠바 야구의 탄생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있는 한 구장에서 첫 번째 공식 야구 경기가 생기고요. 4년 뒤에는 첫 번째 프로 리그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두 팀이 나오는데요. 아바나의 사자와 알멘다레스의 전갈입니다. 알멘다레스는 이제 아바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 거의 같은 구역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팀 간의 경쟁 관계는 사실 20세기 중엽까지 대단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1880년대 정도 되면 이른바 이제 야구 열병이라고 할 정도로 쿠바에 상당한 이제 야구 열기가 이제 생겨나고요. 그 인근 카리브해 지역, 예를 들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가 이제 푸에르토리코에도 야구가 지금 현재도 대단히 이제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데요. 미국의 영향이 직접 그쪽에 갔다기보다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쿠바의 야구가 그 인근 카리브해 지역으로 보급되고 전파됐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제 카리브해 야구 열기의 이제 핵심 지역이 바로 이제 쿠바였고요.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이제 그 야만적인 투로 상징되는 에스파냐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문명적인 야구의 어떤 말하자면 야구가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쿠바 문화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화된다고 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확산되었다라는 것은 쿠바 근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명백히 미국의 기업들이 또 연계되어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로베르토 곤살레스 에차바리아 교수에 따르면 쿠바 야구는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쿠바 문화의 모더니스트적인 감각과 감수성을 대변하는 사회적 관행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 기업의 후원 아래에서 1990년대 이제 보면 야구 클럽의 수가 거의 200개 정도, 그 재당 공장 리그라고 할 정도로 사탕수수 농장이라든가 그 재당 공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야구팀이 이제 활성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전히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1898년까지 이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요. 쿠바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영향력 또 그래서 에스파냐와 뭔가 다른 어떤 응집력 있는 하나의 이제 매체로서의 야구 이런 거에 대한 에스파냐 식민 당국의 반응이 대단히 이제 그 강력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 에스파냐의 그 통치에 대해서 쿠바인들이 저항하는 그 독립투쟁이라 할까요? 이것이 이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제 1차 독립투쟁이 바로 10년 전쟁입니다. 1868년에서 78년까지요. 그 뒤에 2년간의 이제 작은 전쟁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바로 이 10년 전쟁 시기에 식민 당국은 야구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1873년에까지 이제 식민 당국의 야구 금지령이 이제 지속되고요. 야구를 에스파냐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이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구 금지령이 완화되긴 합니다만 1876년에 아바나의 신생팀 명칭을 놓고서 다시 이제 그 에스파냐에 식민 당국이 문제를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의 명칭이 야라였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1868년 에스파냐에 대항하는 제1차 독립투쟁이 벌어질 때 바로 그 독립선언과 관련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야라 하면 분명히 이제 독립선언과 관련된 명칭이었기 때문에 에스파냐 식민 당국은 상당히 이제 그 긴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 강력하게 이제 반대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80년대 이제 언론 보도 역시 이 야구가 이 나라의 통합을 위협한다라고 이것이 이제 식민 당국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야구 선수 가운데 이제 독립투쟁에 나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대목은 제 대학 동기이자 또 국내 모 프로야구의 광팬인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큽니다. 이 1874년에 이제 마탄사스라는 곳에서 첫 번째 경기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참여한 에밀리오 사보우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수로 활약을 한 뒤에 몇 년간은 또 감독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독립투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895년 제 두 번째 독립투쟁이 이제 그 본격화될 때 사보우린이 아쉽게도 에스파냐 식민당국에 체포되고요. 또 에스파냐의 그 해외 식민지였던 모로코의 세우타 요새로 이감이 돼서 몇 년 뒤에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1940년에 1898년에 에스파냐로부터 공식 독립을 했다고는 했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바로 미국의 궤도에 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한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사실 묶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때 1940년대에 그래도 쿠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조항이 담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통치자였던 플랜시오 바티스타 정부가 스포츠를 일종의 국민 형성의 일부라고 할까요?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진작시키는 이런 어떤 정책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덕분에 1941년에 이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야구 선수였던 이 사보우린은 쿠바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그 사보우린이 탄생을 한 지 100년이 되었던 1954년에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생겼는데요. 기념비에 적혀 있는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바나 태생의 열렬한 애국자이자 혁명가, 야구의 선구자, 아바나 클럽의 창설자로 첫 공식 시즌의 우승에 기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구 선수가 독립투쟁에 가담한 몇 가지 사례가 있고요. 모든 야구 선수가 독립투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드러진 몇몇의 야구 선수이면서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쿠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즉 첫 번째는 에스파냐와 구분되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냐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1868년부터 78년까지의 첫 번째 독립투쟁, 그 다음 1895년에서 98년까지의 제2차 독립투쟁, 이 시기에 에스파냐에 반대하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정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걸출한
쿠바의 독립투사, 또 시인, 뭐 언론인, 정치평론가, 아무튼 대단히 이제 그 재능이 출중한 인물이었는데요. 1854년생이었던 호세 마르티의 문화적 독립 선언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쓴 어떤 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정치적인 독립 선언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어떤 문화적인 독자성, 에스파니아 또는 유럽 더 나아가서 향후에 이 쿠바의 주권에 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세력에 대한 문화적 독립이라고 할 만한 유명한 책을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세 마르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호세 마르티의 이런 경고가 아쉽게도 이제 그 에스파니아의 어떤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두 번째 독립투쟁의 첫 국면, 즉 1895년에 이제 호세 마르티가 사망하면서 뭐 그의 영향력은 이제 말하자면 전설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르티가 나름대로 경고한 대로 1898년에 에스파니아와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이 쿠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거리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남단인 플로리다 마이애미로부터는 140km 쪽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쿠바는 말하자면 미국의 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쿠바에 매입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면서 그것이 에스파니아의 공식적인 식민지였지만 또 미국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던 곳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1898년 이후에 에스파니아의 식민지라고 하는 지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바로 미국의 궤도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죠. 실제로 미국의 보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로 전락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봉착합니다. 자, 쿠바의 정체성은 여기에서만 그치진 않습니다. 20세기 전반기, 특히 1930년대에서 40년대,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풀렌시오 바티스타가 주도한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 정체성이 강화되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또 이제 쿠바의 정체성, 즉 미국에 맞선 또 미국과 대비되는 쿠바의 정체성이 또 한 차례 어떤 견고해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풀렌시오 바티스타를 비교적 이렇게 뭐 민족주의자처럼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풀렌시오 바티스타 하면 1950년대 쿠바 혁명 세력의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1952년에 이 풀렌시오 바티스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1940년 비교적 이제 민주적인 헌법을 이제 정지시키고 나름대로 독재 정정에 이제 돌입을 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저항한 것이 오늘날 많이 알려진 이제 쿠바 혁명 세력의 움직임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뚜렷하게 등장한 게 1953년 7월 26일의 몽카타 병영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쿠바 혁명 세력을 가리켜서 7월 26일 운동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바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외부 세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쿠바의 정체성, 그럴 때 두 가지 이제 국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건데요. 네, 바로 이제 그 에스파니아에 저항하는 독립투쟁 과정에서 쿠바의 독자성, 쿠바니닷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호세 마르티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세 마르티는 그야말로 이제 쿠바 독립투쟁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쿠바를 방문한다 하면은 가장 많은 동상, 그러면 체게바라의 동상이 아니고요. 호세 마르티의 동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제1차 독립투쟁의 아버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두 번째 독립투쟁, 즉 1895년에서 98년까지 그것이 두 번째 독립투쟁이었는데요. 에스파니아에 저항한
그 첫 국면을 그야말로 이제 대변하는 쿠바 독립투쟁의 상징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1891년에 작성한 엔사요, 뭐 이걸 수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랄까, 뭐 평론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땅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쿠바인이지만 또 라틴 아메리카인이지만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정서라든가 라틴 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유럽 것을 직수입하려 드는 사람들. 그래서 유럽을 모델로 쿠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를 변화시키려는 정치 엘리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자, 칠삭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조국의 뼈를 갉아먹는 해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스파냐 그 마드리드에 가시면 프라도 박물관이라고 있죠. 미술관. 또 프랑스 파리의 카페 또르토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굉장히 그 안달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질타를 묻고 있고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못된 놈들이라고 이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훌륭한 통치를 하려면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럽을 바라볼 것, 또 미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쿠바의 것, 또 라틴 아메리카의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거기로부터 어떤 통치의 뭐랄까 가장 강력한 근원이라 할까 그런 것들, 또 통치 정신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 울림이 큰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쿠바의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문화적인 독립선언이라고 할 정도로 단지 쿠바의 민족주의를 넘어선 라틴 아메리카주의.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엔사이어 제목이 우리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라고 할 때 저 북쪽에서 몸집을 키우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다 돼 있었던 바로 미국. 미국은 이 우리 아메리카라고 할 때 우리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만큼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호세 마르티는 에스파니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독립투쟁에 그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이지만 북쪽에 힘을 키우고 있었던 미국의 영향력도 사실 대단히 이제 그 우려하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잘 드러난 그런 정서가 잘 드러나고 그 호세 마르티의 정신의 핵심이라 할까 이것이 잘 드러난 텍스트가 바로 지금까지 보셨던 우리 아메리카, 누에스트라 아메리카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우리 아메리카 텍스트를 좀 보셨는데요. 이거는 뭐 쿠바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건물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꼴론 극장. 첫 번째 줄은 그 위 사진은 꼴론 극장의 그 외관과 내부 모습인데요. 이 꼴론이라고 하면 그 영어식으로 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러면 그 유럽인으로서 아메리카에 뭐 첫 발을 내딘 사람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에스파니아의 그 이사벨 왕이 이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에스파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에스파니아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크리스토발 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극장인데요. 꼴론 극장. 이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만든 오페라 극장. 우리식의 뭐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이제 왼쪽에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외관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내부의 모습입니다. 또 아까 텍스트에서 보셨던 카페 또르토니의 외관이고 또 오른쪽 아래는 카페 토르토니에서 그 판매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혹시 그 에스파냐에 가보신 분들은 추로스콘 초콜라떼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로스. 저 초콜라떼는 보통 이제 코코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코코아보다는 좀 이제 찐득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추로스를 거기다 찍어 먹고 심지어 아침부터 먹기도 하죠.
이제 에스파니아인들의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카페 토르토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바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페 이름이고요. 보시면은 왼쪽 아래 1858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카페 토르토니가 이제 생겨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쿠바와 관련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쿠바의 인민권력의회, 인민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쿠바에 말하자면 국회의 이름인데요. 그 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입니다. 자, 멀리서 보시면 미국의 의사당하고 같은 형태의 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19세기 후반기에 유행했던, 즉 미국식이라든가 유럽을 모방해서 말하자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엘리트의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이런 건물이라든가 또 이 쿠바의 의사당에서 보이듯이 어떤 유럽 또는 미국이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서양, 그대로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 엘리트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엘리트의 의지에 대해 호세 마르티가 이제 질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 땅이 소유한 것, 자기 땅이 이제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통치의 근원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독립선언, 가히 문화적 독립선언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 엄청난 글을 남긴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관타나메라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인데요. 제가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사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파냐어로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관타나메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노래입니다. 관타나메라 그러면 관타나모의 여인이라는 얘기고요.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저 밑에 보시면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농사짓는 여인, 시골의 여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호세 마르티가 쓴 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시집을 냈는데요. 1891년에 역시 제목은 소박한 시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 실린 시 3편 또는 4편 가운데 한 구절씩 따와서 이 가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곡을 붙여 말하자면 오늘날 쿠바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 마르티는 그야말로 걸출한 독립투사이기도 하고 정치평론가요, 시인이요,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는데요. 국민 가요의 작사가가 된 셈이죠. 여기 보시면 종려나무 땅, 이게 야자나무이죠. 순박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행운을 나누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보시면은 산속의 냇물이 바다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시집 제목도 소박한 시지만 정말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유럽과 미국이라기보다는 자기 땅, 쿠바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감수성이랄까요? 이것이 참 탁월하게 돋보이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 시인이자 또 국민 가요의 작사가이자 독립의 아버지이자 그렇게 이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자, 쿠바의 정체성 그럴 때는 이제는 이제 그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 에스파냐에 저항하는 쿠바의 정체성, 그다음 호세 마르티의 어떤 위치라 할까? 그것을 좀 강조해 드렸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맥락에서 도입된 야구는 에스파냐와 구분되는 쿠바인만의 것. 근데 사실은 여기에 미국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죠. 자, 그래서 19세기 말에 어쨌든 쿠바인들은 미국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통해 에스파냐와 굉장히 다른 쿠바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제 강화하는데 활용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쿠바 정체성이 강화되는 첫 번째 국면이라면 두 번째 국면은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미국의 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898년 이래 엄밀하게 1902년부터 1959년 쿠바의 혁명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제 지속되었던 쿠바
신식민지적 공화국 국면이랄까요? 단계라 할까? 그때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쿠바에 영향을 미친 뭐 미국적 문화 요소, 이것을 적극적으로 쿠바인들이 에스파냐와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소재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또 강화될 때는 미국과의 뭐랄까 이제 경쟁 관계, 또 뭐 길게 보면 1910년대부터 늦어도 1930년, 40년대에 강화된 미국과의 대조나 대립을 통해서 미국의 또 쿠바의 국민 의식이랄까 정체성의 이제 두 번째 국면이 또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쿠바의 야구는 미국의 니그로 리그와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색다른 흥미를 제공해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1947년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키 로빈슨이라고 미국의 브루클린 다저스 소속의 아프리카계 선수, 즉 흑인 선수가 이런 어떤 인종 또 피부색의 벽을 뛰어넘어서 최초의 말하자면 흑인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흑인 야구 선수들, 아프리카계 야구 선수들은 미국에서 니그로 리그라고 하는 독자적인 야구 리그를 참여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 미국의 니그로 리그하고 쿠바 야구의 접합점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885년 미국 뉴욕에서 탄생한 최초의 흑인 프로팀 이름을 보세요. 쿠바 자이언츠입니다. 인종적인 배제가 굉장히 강력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백인들과 함께 야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따로 이제 팀을 구성했는데 그 이름이 쿠바 자이언츠입니다. 혹시 쿠바 선수들이 여기 있었을까요? 예, 살펴보면 아닙니다. 실제 선수들은 쿠바인들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뉴욕 호텔에서 웨이터, 급사로 일하던 선수들인데 이들이 야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백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들은 뭐 묘한 책략을 구사하는데 엉터리 에스파냐어를 구사하면서 마치 쿠바인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팀이 1885년에서 1886년 겨울 시즌에 쿠바에서 실제로 이제 경기를 하면서 그 이름이 쿠바 자이언츠로 완전히 굳어졌고요. 그 뒤에 이 쿠바 자이언츠, 즉 미국의 니그로 리그의 거의 뭐 최초의 팀인데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남단의 플로리다에 있는 한 유명한 이제 휴양지 호텔의 피고용인 거기에 아마 이제 그래서 일하는 웨이터로 이제 고용이 되는 동시에 웨이터인 동시에 야구를 하는 독특한 지위의 어떤 프로팀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니그로 리그 창설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바로 그때도 이제 쿠바와의 접합점이 등장합니다. 쿠바 자이언츠. 사실은 쿠바인들은 아니었지만 쿠바인 행세를 하던 미국의 이제 흑인 선수들. 그 팀의 이름이 쿠바 자이언츠였고요. 굳이 야구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니그로 리그는 백인들의 리그와는 굉장히 다른 특색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보통 알려지는데요. 보통 미국 야구 그러면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라든가 홈런을 비롯한 장타를 노리는 호쾌한 타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니그로 리그는 초창기부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스피드보다는 뭔가 제구력 위주의 투구라든가 또 번트를 대고 혹은 치고 달리기 작전을 구사한다든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흔히 스몰볼을 구사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니그로 리그의 스타일인데 바로 이것이 또 쿠바의 야구 스타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니그로 리그하고 쿠바의 야구 리그는 19세기 말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니그로 리그도 이제 그 여러 팀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몸집을 키워나가는데요. 20세기 전환기, 그러니까 1890년부터 약 한 30년 정도
미국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약 100마일 인근에 있는 이제 흑인 야구팀을 세보니까 9개 팀이었대요. 근데 독특하게 모두 자이언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팀인 쿠바 자이언츠하고의 어떤 연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한국에 야구 팬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뭐 한국 프로야구에도 있고 미국 프로야구 또 일본 프로야구에도 이 자이언츠라는 팀이 있는데 또 어떤 특이한 어떤 그 역사적인 연계랄까요?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바의 야구와 쿠바의 정체성 그리고 오랜 독립투쟁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9세기 말에 쿠바 야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면서 어떻게 에스파냐와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쿠바만의 독특한 스타일, 야구 스타일이 이제 서서히 생겨나는지 첫 국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